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 보형물의 제거 교체 시의 주의점에 관한 것인데, 새해 선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대신에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영국 화가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슴 확대 수술은 이 연간 몇 명 정도가 받는지 궁금하시죠? 확대 수술을 전 세계 여성의 200만 명이 매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0만 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수술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현재 가슴 속에 유방 보형물을 가진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 인구하고 비슷한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가슴에 재수술을 갖다가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미용적인 문제, 모양이 안 좋다든지 촉감이 안 좋거나 대칭이 안 맞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건강적인 문제로 재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형물이 파손됐다든지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다든지요. 문제 보형물이라서 제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형물이 제거나 교체할 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용적인 거고요. 하나는 건강적인 건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저희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적으로 모양, 대칭, 촉감을 좋게 해주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수술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줄은 수술 전이고요. 이쪽이 수술 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술 전의 모습을 수술 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재수술인데, 이런 재수술을 할 때 반드시 보형물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요.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속의 건강 상태도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회복시킨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이 수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흔한 재수술은 어떤 것이 될까요? 밑에 힌트가 있는데요. 텍스처 보형물은 4세대 보형물이고요. 물방울 보형물은 5세대의 보형물이 되거든요. 이 구형 4세대, 5세대 보형물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수술이 가장 흔한 재수술이 되는데, 왜 이게 가장 흔하게 됐냐 하면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특정 보형물 회사의 제품이 리콜이 되었죠. 그래서 뉴스가 또 이것 때문에 한 2, 3년 정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 이유로 가장 흔한 재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형물을 제거나 교체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변심해서 더 이상 내 몸 안에 이물질을 두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형물이 파손됐다든지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다든지 통증이 있다, 또 건강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뉴스 때문에 공포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한데, 초음파 소견,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매년 직장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유방암 검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음파로 매년 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보형물을 제거하세요 혹은 교체하세요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겠죠. 따라서 초음파로 검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거나 교체의 주 목적은 건강 회복이고 미용적인 부가 목적은 자동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제거 교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보형물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보형물만 뺀다,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보형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보형물을 제거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파손이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찌꺼기가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내부에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여성의 유방 조직이 보형물과 닿는 그 접점을 저희가 피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막이 예를 들어서 보형물의 파손이 일어나면은 마치 종이에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 종이처럼 기름이 먹어 들어가듯이 그 피막 쪽으로 이물질이 배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어도 보형물 주변에 피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형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보형물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청소 문제, 그 다음에 피막에 염증이나 이물질이 배어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문제까지 해서 보형물 제거하면 청소와 피막 제거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그 혼합 세트로서 보형물의 제거다 하면은 다 같이 청소와 피막 제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최신지견이죠. 근육을 재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형물이 가슴 근육의 아래쪽에 있게 됐을 때 보형물을 제거하면은 바깥에 근육이 이렇게 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원래 그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던 근육이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갈비뼈 쪽으로 근육을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 것이 원상복구죠. 우리가 오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빌렸던 집을 다시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데, 원래 근육이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근육 재배치라고 하고요. 보형물의 교체는 이런 제거 과정 플러스 새 보형물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 보형물을 넣고 나오면 교체, 그냥 보형물만 제거하면 제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형물을 교체할 때에도 역시 근육 재배치를 원상복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보형물이 있던 공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염증이 있을 경우에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계속 문제를, 지속 건강한 건강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내부를 건강한 공간으로 이전해서 건강한 환경 안에 새 보형물이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끝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교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형물을 제거한 환자인데요. 있던 보형물을 제거하니까 가슴이 납작해졌죠. 이 환자분은 보면은 보형물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파손된 물질이 이 피막 쪽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형물과 피막이 같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근육의 재배치라는 것은 이 원래 있던 보형물이 제거된 다음에 이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놀게 돼요. 그래서 이 노는 근육을 다시 뒤쪽에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이것이 근육의 재배치 혹은 원상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에는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 노는 근육을 뒤쪽 갈비뼈에 갈비뼈에다 고정시켜주는, 이것이 근육의 재배치라고 부르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봉합사로 근육을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보형물의 파손이 여기에 있고요. 이 파손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쪽에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피막에도 염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염증성 피막이었어요. 이런 염증성 피막이 있으면은 반드시 완전히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염증성 피막에다가 그냥 새 보형물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염증은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피막이 제거돼야지 건강한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시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피막을 제거하고 근육을 재배치해서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근육 밑에서 근막 밑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새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비로소 보형물 교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해줘야지 환자분이 앞으로 사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공간 이동이라는 것은요, 이 보형물이 이렇게 이 파란색이 근육이거든요. 이 파란색 근육 밑에 보형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근육 및 확대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안쪽에 보형물이 파손됐거나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 안쪽 공간이 건강하지가 않았을 경우에 이 근육을 다시 뒤쪽으로 갈비뼈 쪽으로 다시 근육 재배치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재배치해 준 다음에 이 근막 밑으로 보형물을 새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건강한 환경 속으로 보형물이 새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하고요. 건강한 공간 속으로 이동시켜주는 마치 처음 수술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줘야지 환자분도 사시는 내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의사도 이제 걱정하지 않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근육 밑에 이렇게 있는 보형물을 근육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보형물, 또 속에 보형물의 파손이나 염증이 생겨서 장액종이 고였거나 했을 때 이것을 보형물 교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형물 교체 수술은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겨드랑이 절개로 이전에 수술했을 경우에 다시 겨드랑이를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스무드 보형물이 파손되지 않았을 때에만 겨절로 제거가 가능해요. 파손이 되었다든지 텍스처 보형물일 경우에는 피막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겨드랑이 절개선으로는 피막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막 제거를 하시려면 유륜 절개나 가슴 밑선 절개로 보형물을 제거하셔야 해요. 이 피막 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마치 보형물을 둘러싼 유방 조직의 접점 부분을 사과 껍질 깎듯이 이렇게 돌려서 깎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보형물 크기만한 로우 서피스가 생기고 그 부분에서 다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피통을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형물 제거를 하고 피막 제거를 했는데 수술 시간이 30분 이내에 끝나고 피통을 차지 않았다라고 하면 피막 제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텍스처 보형물만 그러면 제거를 하고 피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텍스처 보형물만 제거하고 피막을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염증이 지속되고 그 계속되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임파종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피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가슴 형태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세요. 만약 이걸 제거한 다음에 너무 모양이 이상하게 될까 봐 걱정하셔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보형물을 제거하시면 거의 90%가량 수술하기 전의 형태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술을 10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10년만큼의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뭐 가슴이 원래 있던 분이라면 가슴이 처진다든지,
뭐 체중이 많이 감소했으면 가슴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피막을 제거하실 때는 반드시 밑선이나 유륜절개, 밑선절개, 유륜절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형물을 제거만 할 때에는요, 유륜절개가 흉터가 덜 보이고요.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는 이 교체 수술 시에는 밑선절개가 흉터가 덜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보형물을 제거하신 다음에요, 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보형물을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계셨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예전에 수술하기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동기가 이제 다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형물을 제거하신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보형물을 삽입할 수가 있어집니다. 네, 이런 몇 가지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형물을 제거만 할 경우에는 유륜절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요, 가슴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밑선절개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가슴이 납작해지면서 밑선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륜이 되게 작아도 대부분 다 유륜절개로 보형물 제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피막 절개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게 되는 경우는 밑선이 훨씬 덜 보이겠죠. 여기가 어두컴컴하니까요. 이 가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밑선절개로 보형물을 제거하면 흉터가 이렇게 생기니까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는 반드시 피막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피막을 제거하는 모습들인데요. 피막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완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 제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계속 피막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만성염증, 장액종 같은 그 악순환이 계속 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큰 위험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피막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막 제거를 그 보형물과 붙여서 완전히 통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따로따로 조곡조곡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떼어내든 피막만 다 완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 제거하든 부분 절개하건 완전히 제거만 하면 안전성은 확보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피막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CD30이라는 이 종양 지표 있거든요. 이 검사, 조직 검사 이런 걸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줄 수 있는 문제를 완전 그 뿌리째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뭐 간혹 안에 종양 같은 것도 제거해서 조직 검사 보내는 경우도 흔해요. 피막 제거의 중요성에 대한 이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텍스처 보형물에서 피막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완전 제거를 갖다가 추천하고요. 완전 제거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에 남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논문입니다. 피막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100% 완전 제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 보형물과 관련된 희귀암에 대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오래 얘기했고,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어느 한국이건 외국이건 검색 엔진에서 희귀암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너무나도 많은 수천 건의 문서가 나오게 돼요. 이 희귀암이라는 것은 저희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정확한 이름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임파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방암이 아니에요. 유방암과는 별개의, 그러니까 유방암이라는 것은 유방 조직에 생기는 암이잖아요. 이것은 유방 조직에 생긴 암이 아닙니다. 보형물 근처에 생기는 일종의 혈액암이 되고요. 면역 체계에 발생하는 아주 희귀한 종류의 암이 되겠습니다. 발생 빈도는요,
약 3,500에서 3만 명 중에 1명의 정도로 되어 있고요. 1997년도에 제일 먼저 발견되었고 2017년에 텍스처 보형물과 연관성이 확인이 됨으로써 텍스처 보형물이 사용이 금지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요,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 구조가 울퉁불퉁하게, 텍스처 보형물은 요철이 있어서 그 요철에 유방 조직이 이렇게 딱 요철처럼 끼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요철 구조 때문에 세균막이 이 텍스처 보형물의 구조에 붙기가 쉬워지는 문제가 생겼고요. 이 세균막이 텍스처 보형물의 붙음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 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되면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임파선의 종양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희귀암의 예후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피막 절제술만으로 완치되는 그런 종류의 임파종이 되고요. 증상은 지연장액종이라는 것으로 나와요. 지연장액종은 뭐냐면 보형물 주변에 물이 고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형물 주변에 물이 고이는 것은 그냥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보형물 주변에 물이 고이려고 하면요, 염증이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보형물 주변에 초음파상에 물이 고인 게 보이려고 그러면 만성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 되게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 장액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장액종을 종양지표 검사라고 하는 CD30으로 검사해서 종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초음파 추적 검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유방 보형물 수술로 검진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 구조의 특이 구조 때문에 거기에 세균막이 부착되고, 세균막이 부착하기 좋은 그런 표면 구조라는 뜻이죠. 텍스처가. 그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것이 방치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임파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 과정의 그 만성염증이 이 장액종이라는 걸로 나와서 이 보형물의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보형물 주변에 물이 고였다는 것은 만성염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초음파상에 보면은요, 초음파상에 원래 이것이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과 이 유방조직 사이는 이렇게 아무 틈이 없어요. 딱 붙어 있죠, 보형물과 유방조직이. 그런데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서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장액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액종이 생겼을 때 초음파 소견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초음파 검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업데이트된 이 임파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약 800명 정도가 발생했어요. 희귀암에 걸린 환자죠. 보형물을 가진 여성들 중에서도 이 텍스처 보형물을 가진 여성이 약 8년 정도 경과하는 그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고요. 특정 보형물, 특히 그 알러간이라는 회사의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한 여성의 4,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발생하는 발생 빈도를 가지게 됩니다. 장액종의 약 10% 정도에서 희귀암의 발생 빈도가 생겨요. 따라서 장액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장액종을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이 장액종을 초음파로 발견을 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 검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음파에서 장애종을 발견하게 되면 CD30이라는 종양지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알러간 텍스처 보형물을 쓴 환자에게 장애종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보형물이 다른 회사 보형물에 비해서 위험도가 더 높다. 약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텍스처 보형물은 다 장애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타 회사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서 16배 정도 장애종 발생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4세대와 5세대의 보형물에서만 생기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6세대 보형물에는 절대 생기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4, 5세대 보형물, 4세대가 텍스처고 5세대가 물방울인데요. 이 4세대와 5세대 보형물이 문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 텍스처 보형물로 인해서 한국에도 4명의 희귀암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서 환자분들이 걱정을 갖다가 하게 되셨던 거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피막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보형물, 텍스처 보형물과 같이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은 가슴 내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종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안에 내부에 물이 고이게 되니까 이렇게 크게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붓게 되면은 금방 환자분이 알아채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 장애종의 양이 적게 되면은요, 약간만 물이 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 모르는 환자분들은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이게 이제 초음파 소견이거든요. 초음파 소견을 통해서 장애종이나 혹은 파손도, 이 환자분은 파손과 장애종이 같이 있었던 환자인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장애종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장애종 액체를 갖다가 제거해서 CD30 검사를 갖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MRI 소견인데 보면은 이 보형물이 이 장애종이라고 하는 액체 속에 이렇게 마치 빙산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것은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었는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고요. 아예 어떤 카페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이제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진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진을 갖다가 받는 것이, 매년 받으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분들 중에서 보형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로감, 만성통증, 발적, 체취, 심박동수 불규칙성, 불안감, 탈모, 내분비 이상 등의 증상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유방 보형물증이라고 부르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유방 보형물증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보형물이 삽입되었을 경우에, 특히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텍스처 보형물이 8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염증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염증이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면 구형구축이 되기도 하고, 아주 심해지면 임파종이 될 수도 있고 장액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중간한 중간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실제 저희가
보형물을 제거할 때 보면 속에 피막을 보면은요, 건강한 피막일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내부에 양성 종양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피막에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 피막 내부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 장액종을 가진 경우, 그 보형물이 파손돼서 그 내부 물질이 지저분하게 흘러나온 경우, 이것도 보형물의 파손인데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강하지 않은 피막 소견과 유방 보형물증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텍스처 보형물의 구조로 인해서 거기에 세균막이 부착이 되었을 경우에 염증이 시작되는 과정이고요. 염증이 시작돼서 단번에 염증이 심해지지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감기 같은 게 생겨도 약간의 뭐 상기도 염증이 있다가 폐렴으로 진행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염증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의 초기나 중간, 어중간한 과정일 경우에 증상이 발현되는 종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방보형물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는다든지 계속 어떤 증상인데도 무시하고 방치되었을 경우에 계속 염증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더 심한 뭐 장액종, 구형구축, 뭐 임파종 이런 식으로도 계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가설인 거고요. 이 유방보형물은 저희가 이제 유방보형물에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3세대, 4세대, 5세대의 보형물이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4세대, 5세대 보형물은 완전히 금지돼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 보형물의 어떤 부분이 이제 염증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염증을 어떤 부분이 일으켰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오랜 동안 해왔을 때, 그 염증의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그 텍스처 표면 처리 방식, 텍스처 표면이 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2017년에 텍스처 보형물이 금지가 된 것인데요. 이 텍스처 표면이 뭐 장액종, 이중 캡슐, 보형물의 회전, 뭐 구형구축, 임파종까지 이제 다 만들었던 것이죠. 이 보형물의 표면 처리, 텍스처 보형물의 표면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지, 뭐 그 밖에 다른 문제, 뭐 보형물의 외피의 강도, 충전 젤의 종류, 충전율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입니다. 보형물의 형태도 아니었고요. 이 보형물의 표면 처리 방식만 문제가 되었던 것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것을 2017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처리 방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던 거고요. 이 스무드는 염증이 없었고요. 이 텍스처 보형물과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 염증이 생겼던 거고, 이 염증이 생겼던 이유는 벨크로 효과, 텍스처 보형물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 유방 조직과 이렇게 그 굴곡 부분이 딱딱딱딱 끼어 맞아 들어가는 이 벨크로 부분, 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구형구축 같은 것은 스무드 보형물이 더 높았던 걸로 나왔고, 파열률도 스무드 보형물이 더 높았었어요. 촉감은 스무드 보형물이 더 좋았고요. 그런데 재수술률을 보면은 이건 다 구형 보형물 3, 4, 5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보형물인데요. 이 3, 4, 5세대 보형물의 재수술률을 봤더니 10년 동안 약 12에서 36%가 재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재수술률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구형 보형물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통계상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이 구형 보형물, 주로 이제 4, 5세대 보형물을 10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이 재수술률이 약 20에서 36%까지 되었고요. 구형구축 발생률도 12에서 18%까지, 파손율도 약 10% 가까이 되게 높았던 걸로 나왔던 거죠. 이게 4세대와 5세대 보형물이 사라진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5세대 보형물로만 놓고 봤더니 이 5세대 보형물은 이중 캡슐, 지연 장혁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물방울 보형물이 이제 구형 구축도 잘 생기고 장혁종도 잘 생기고 또 보형물이 회전, 왜냐하면 보형물이 이렇게 딱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장혁종이 생기니까 속에서 물 위에 뜬 빙산처럼 되니까 빙빙 돌잖아요. 그래서 회전이 발생했고 또 이 물방울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촉감을 단단한 형태를 만들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물방울 보형물이 이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 스무드 보형물, 그러니까 3세대 보형물과 4, 5세대 보형물을 비교해 봤더니 이 3세대 스무드 보형물의 구형 구축 발생률이 4, 5세대보다 구축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 라는 거였죠. 이런 것 때문에 텍스처 보형물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4세대 보형물을 만들었는데 이 4세대, 5세대가 다 금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세대가 구축 발생률이 높아서 4, 5세대 보형물을 만들었더니 3, 4, 5세대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허가가 된 보형물이 3세대와 6세대거든요. 근데 저희가 3세대는 구형 스무드라고 하고요. 6세대는 신형 스무드라고 부르는데 신형 스무드를 주로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구축 발생률이 3세대보다 6세대가 훨씬 낮아요. 그 다음에 보형물의 수명도 6세대가 훨씬 길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3세대 보형물의 대표 주자가 제조회사들이죠. 멘토, 모티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형 보형물보다는 신형 보형물이 훨씬 더, 이 구형 3세대 보형물과 신형 6세대 보형물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이제 파열률, 구축 발생률, 재수술률이 이 신형 6세대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평균 수명도 훨씬 길어요. 따라서 신형 6세대를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이 신형과 구형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2021년에 만들면은 신형, 1980년에 만든 구형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었어도 이 표면 보형물 외피의 표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3세대와 6세대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분류가 3세대 보형물인지 6세대 보형물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충전율이나 내부에 채운 재료하고는 무관해요. 표면 구조가 신형 6세대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6세대 보형물은 스무드로 분류가 되고요. 이 스무드로 분류가 되려고 하면은 이 표면의 그 평균 거칠기라고 부르는데 에버리지 러프니스라고 하죠. 이것이 10마이크론보다 밑으로 되어야지 돼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모티바라는 회사와 스무드, 구형 스무드이긴 하지만 멘토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형물의 표면 면적하고 평균 거칠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스무드라야지 희귀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무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ISO에서 그 10마이크론 이하라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6세대 보형물이 되었을 때 이제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염증 발생률, 세균 부착률이 훨씬 더 낮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은 네이처지에 보면은 보형물 표면 구조의 평균 거칠기가 4마이크론이라야 염증과 이물 반응이 적다. 이 4마이크론이 되는 그 표면 구조를 가진 보형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형 6세대 보형물이 3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무조건 스무드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거칠기가 4마이크론 정도 되어야 염증과 이물 반응이 가장 적다라는 것에 관한 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완전히 맨질한 것도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구형 스무드죠. 이렇게 완전 거친 지금 금지된 4, 5세대도 안 되고 신형 6세대 보형물처럼 평균 거칠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있어야
염증과 이물 반응이 생기지 않는 부작용 발생률이 가장 낮은 보형물이 된다라는 것에 관한 네이처지 논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재수술의 혁신이 이런 6세대 보형물을 씀으로써 그다음 무균적 수술에 무균 슬리브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접점 차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형물 위치를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 등으로 인해서 재수술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형물의 표면 구조가 거칠고 세균이 붙기가 쉬운, 그래서 세균막이 부착이 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염증이 오래되면 만성 염증이 되고, 만성 염증이 되면 구형구축도 발생하고 임파종도 발생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균막 이론 가설입니다. 세균막이 안 붙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균 슬리브가 되고, 무균 슬리브를 통해서 보형물을 삽입할 때 이 피부 표면에 있는 이제 스타필로코커스라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이 묻지 않게 세균막을 예방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세균이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공간을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보형물과 유방 조직 간에 닿지 않게 접점을 차단해주고 하는 이런 공간 이동이나 인조 피부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염증과 이물 반응을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 왔고요. 이것이 이제 재수술의 혁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정기적 초음파의 검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보형물의 파손, 장액종, 양성종양, 그다음에 보형물 파손 장액종 모두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MRI하고 초음파 간에 그렇게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만 꾸준히 열심히 받으셔도 저희 병원 수술 받으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매년 초음파 검진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매년 오신 것뿐만 아니라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래도 오세요. 그렇게 해서 초음파로 검진을 갖다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음파 검진은 너무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수술 후에 진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연 장액종이라는 거, 지연 장액종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약간만 액체가 고였을 경우에. 이 지연 장액종이 뭐예요? 보형물 주변에 액체가 고이는 건데, 보형물 주변에 액체는 그냥 액체가 고이는 경우는 없어요. 액체가 고이려고 하면 염증이 생겨야 염증성 액체가 고이는 것이 장액종이거든요. 그래서 지연 장액종이 있다는 것은 보형물 주변에 만성 염증이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성 염증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안 좋은 임파종 같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장액종이 생기면 무조건 거기서 희귀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액종에 걸린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받아서 희귀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연 장액종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거고, 지연 장액종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형물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피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형물만 제거해도 계속 피막에서 장액종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텍스처 보형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막 제거를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텍스처 보형물을 제거 시에는 반드시 피막을 꼭 같이 제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연 장액종은 아주 많이 100cc 이상 고이게 되면 가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지만 50cc 미만 고이게 되면 양이 적어서 환자분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양의 장액종도 초음파 검진은 다 나와요. 그래서 초음파 검진을 꼭 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초음파 검진의 중요성,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장애증의 양이 많으면 종양 지표 검사라고 해서 CD30이라는 검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할 때에도 그 제거 시에 그 장애증의 양이 많거나 보통 장애증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피막 쪽에 염증이 되게 심한 염증성 피막이에요. 그럼 그 염증성 피막을 CD30이라는 조직 검사를 같이 보내서 그 종양에 대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검진을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4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검진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보형물 제거 교체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텍스처 보형물과 피막은 완전 제거하면 그 다음에 사시는 내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너무 환자분들이 걱정하셔서 제가 계속 안심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형물 이제 최신 지견 중에 보형물 제거하게 되면 이제 근육 밑에 보형물이 있을 경우에 보형물 제거하면 근육이 이렇게 놀거든요. 그래서 이 노는 근육을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원상 복구시켜주는 근육 재배치를 하는 것이 최신 지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 교체는 제거하고 똑같아요. 제거하고 똑같이 보형물 제거하고 찌꺼기 제거하고 청소하고 근육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면 새 공간으로 다시 옮겨줘서 공간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6세대 신형 보형물을 넣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보형물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형물과 연관된 모든 문제, 뭐 파손, 염증, 장액종 모든 문제는 다 초음파 검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기적 초음파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 매년 특히 보형물 수술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잠복기가 8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사람들은 수술한 지 10년 되신 분들은 반드시 초음파 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 수술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몇천 명 되시는데요. 그분들에게 문자로 검진하러 오시라고 보내드리는데 안 오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휴대폰 번호가 바뀌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희가 잘못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꼭 정기적으로 매년 초음파 검진을 갖다가 받으시기를 꼭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은 미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건강적인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의학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먼저 이거 그림 얘기 먼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 영국 19세기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이제 희망이라는 그림인데 이 어떤 소녀가 눈을 가린 채로요. 줄이 다 끊어진 리라라는 현악기인데 옛날 악기죠. 줄이 하나 남았는데 그거 눈을 가린 채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공이에서 연주를 하고 있죠. 지금 연주할 마음이 아닐 것 같은데 연주를 하죠. 아마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연주라서 한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제목이 절망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희망이라고 붙였죠. 그 이유는 아마 와츠가 절망의 다른 이름이 희망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3명에게 큰 감명을 줬다고 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모두 희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이 그림을 이제 썼다고 해요.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희망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였었는데요. 그 희망은 그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요. 틀림없죠. 희망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시더라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믿어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2022년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찬란한 시간, 아주 꽃피는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만지 않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질문 몇 가지 있는데 질문 답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